MBN 뉴스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시속 25km의 속도로 빠르게 북상하면서 제주 전역에는 현재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쯤 제주에 이어 밤 10시에는 부산에 최근접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600mm의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다음 주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이 씨에 대한 네 번째 조사에 나섭니다.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세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경찰은 이 씨의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결정적 단서를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인석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지난 2009년과 2013년 조 장관의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기간 가장 좋은 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라며 치적을 강조했습니다.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북미 실무 협상에 힘을 실으려는 발언으로 보이는데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북에서 계속 신호가 오고 있다며 대화 진전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때문에 중증 폐질환이 발병하고 숨지는 사례가 보고되면서 마침내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복지부는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폐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8 시작하겠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이 시각 한반도를 향해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우려돼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최고 600mm의 물폭탄이 예상되고 있고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도 큰 불편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제주도 서귀포 법한포구에 강대엽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중계차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파도가 좀 잔잔하군요. 네, 저는 제주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바람이 다소 잔잔하고 비도 강하게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17호 태풍 타파가 시속 20km의 속도로 제주 남쪽 바다를 향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태풍이 점점 다가오면서 모든 배들은 항구에 정박한 상태로 긴장감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제주 전역에 강풍경보가 발효돼 항공기가 지연 또는 결항한 상태입니다. 태풍 타파는 중심 기압이 965헥토파스칼에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37m의 강한 중형급 태풍인데요. 어제보다 더 풍속이 강해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타파가 내일 오후 3시쯤 제주도에 가장 근접한 뒤 밤 10시쯤엔 부산 앞바다를 지나 동해로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600mm의 물폭탄이 예상되고 경상도엔 최대 350mm, 충청도엔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중심이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충청 이남 지역에 불고 있는 비바람이 밤사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부지방, 동해안 등은 내일부터 매우 심한 강풍과 호우가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법한포구에서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태풍 링링이 피해를 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태풍 타파가 또 온다는 소식에 전국이 지금 초비상입니다. 이번 태풍은 과거 제주와 부산을 비롯해서 남부 지역에 큰 피해를 줬던 2016년도 태풍 차바, 콩레이와 닮은 꼴이라고 합니다. 차바와 콩레이의 위력이 어땠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2016년 태풍 차바가 덮친 부산 마린시티의 모습입니다. 당시 울산에 시간당 최고 139mm의 폭우를 쏟아부었는데 전국에서 9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17호 태풍 타파는 차바뿐 아니라 지난해 제주와 남해안 일대에 시간당 200mm의 비를 내려 큰 피해를 줬던 태풍 콩레이와도 비슷합니다. 제주도를 지나 부산 앞바다를 지나는 이동 경로뿐 아니라 많은 비를 뿌릴 걸로 보인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지난 30년 동안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86개를 분석한 결과 바람이 강한 태풍보다 비를 많이 내린 태풍이 더 큰 피해를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타파는 지역에 따라 500mm를 넘는 많은 비를 뿌릴 걸로 보여 피해 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이번 주에 조국 장관보다 더 관심받은 뉴스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였습니다. DNA 수사로 용의자를 특정한 건데 이것이 뒤바뀔 일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의자는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요. 경찰은 자백을 받기 위해서 치열한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현장의 6개의 증거품에서 나온 DNA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용의자 이 씨의 것이었습니다. 곧 분석 결과가 나올 4차 사건의 DNA마저 일치한다면 용의자가 범인일 가능성은 한층 커집니다. 하지만 그가 자백하지 않은 한 완전한 진실 규명은 불가능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재판으로 유무죄를 따질 수 없어 경찰이 DNA만으로 그가 범인임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백을 받아내는 게 관건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정하는 순간에 유죄 판결과 진배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그러면 가석방 심사에서 불리한 그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그걸 본인이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용의자가 3번의 경찰 조사에서 비교적 담담하게 범행을 부인한 건 완전 범죄에 대한 자신감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원하지 않으면 경찰의 교도소 면담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여전히 조사에 응한다는 점에서 그의 태도는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떻게 그의 심경 변화를 일으키느냐가 분수령이라고 보고 대면 조사가 없는 주말 이틀 동안 용의자 이 씨를 압박할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게 어떻게 용의자는 화성에 살고 있었는데 30여 년 경찰 수사망에 빠져나갈 수 있었냐는 겁니다. 일설에는 경찰이 추정한 범인의 혈액형과 족적이 용의자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하승균 당시 수사팀장은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훈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요. 사건 현장에 살던 토박이인 용의자 이 씨의 33년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당시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의 수는 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용의자인 이모 씨는 신발 크기와 혈액형 때문에 수사선상에서 배제됐다는 일부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신발 크기가 용의자 발 크기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장은 비가 많이 내려 발자국이 씻겨 내려간 상황이라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신발 크기로 용의자를 배제했던 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길로 갔다라는 것만 사실로 해주고 절대로 이 수사에 혼선을 주면 안 된다. 이 발자국 크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때 바로 정리가 돼버린 거기 때문에. 용의자 이 씨가 당시 연쇄살인범의 혈액형으로 알려진 B형이 아니라 O형이어서 수사선상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전부 혈액 감정을 해보면은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O형도 있고 AB형도 있고, 다만 B형 수가 좀 많다. 절대로 범인이 B형이라고 특정해본 일 한 번도 없어. 당시 범죄 현장은 제대로 보존돼 있지 않았고 과학수사 기술도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결국 진실은 떠오르게 됐지만 당시 왜 모든 수사는 용의자인 그를 유독 비껴갔는지 수사 여건에 대한 안타까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가 특정돼서 세상에 알려진 지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교도소에 복역 중인 용의자는 아직 자신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를 둘러싼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사건 취재 중인 이재호 기자와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기자, 경찰이 지금 뒤늦게라도 이제 용의자를 특정을 했어요. 그건 좋은데 아쉬운 게 참 이 용의자가 그 사건 현장과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다면서요,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 용의자는 화성시 진안리에서 태어나서 이 30살이 넘을 때까지 한 동네에서 살던 그야말로 화성 토박이었습니다. 예. 이 3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용의자를 기억하는 주민이 있을 정도로 한 동네에서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하고 그래왔던 겁니다. 네. 이 용의자를 어릴 때부터 봐온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몰라. 국민학교 때도 되는 중학교는? 안영이. 특히나 용의자는 1980년대 후반 당시 네. 화성군 안영리의 한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이 통근로로 추정되는 경로에서 1차와 2차, 3차, 6차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왜 용의선상에서 비켜갔는지
아쉬움이 크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동선에 용의자가 다녔던 중학교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꼬리를 잡히지 않으면서 범행을 이어갈 정도로 이 지역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저 지도 보고 그러니까 영화 살인의 추억 장면이 막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용의자가 결국 붙잡히게 된 게 94년에 청주 처제 살인 사건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청주 그때 경찰이 직접 화성으로 올라와가지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 팀하고 마주치기도 했다고 그러던데 용의자가 무슨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 청주 경찰은 이 씨를 직접 데리고 이 화성에 있는 이 씨의 본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갔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팀이 이 용의자를 눈앞에서 마주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용의자를 보고도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지금 저 사람이 그 당시 용의자 이 씨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당시 수사팀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당시 용의자의 혈액형에 집착한 나머지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현재 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 상황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용의자가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성 도착증을 지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처제를 살해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용의자의 부인이 그때 이야기한 내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용의자는 1994년에 처제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됐었는데요. 예. 당시 용의자의 부인이 남편의 폭력 성향과 성 도착증이 심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제의 나이도 불과 20살 정도밖에 안 된 걸로 돼 있더라고요. 네, 어린 나이였습니다. 예. 이 당시 용의자를 검거한 형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이 경찰서에 진술하러 온 아내가 용의자의 성 도착증을 호소하며 진술 내내 울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현재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인 용의자는 이 옥중에 여성 음란물 사진을 소지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성적 욕망이 강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부산 교도소에서 이 화성 수사팀하고요. 3차 대면 조사를 했지만은 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경찰 수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지금 현재 경찰은 용의자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전에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강호순의 입을 열게 했던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현재 이를 포함해서 모두 3명의 프로파일러가 용의자와 신뢰감을 쌓아가며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만나서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자백을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자백이라는 그 마지막 절차가 이제 남아있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게 결국 DNA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DNA 분석 기술이 최근에 아주 첨단 발전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33년 만에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건 바로 발전한 DNA 분석력입니다. 네. 먼저 이번 용의자 DNA 검출에 성공한 강필원 국가수 법유전자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네. DNA 양과 보존 상태가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이번 감정물에서는 비교적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양호한 상태로 보존이 되어 있어서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네. 감정물의 보존이 좋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네, 피해자의 몸속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당시 사건 당시에 말이죠. 사건 당시에 발견된 피해자의 이제 옷까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또 이게 말씀 들으신 것처럼 30년이 지나도 증거물의 상태만 양호하다면 분석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그렇군요. DNA 분석 기법이 도입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결국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미제로 넘어가던 지난 1992년도입니다. 예. 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분석실이 생기면서 이 본격적인 유전자 분석이 시작됐고 이후 기술이 빠르게 진전돼 왔습니다. 특히 최근 8년간 DNA 분석을 통한 개인 식별 지수는 10의 9승배, 즉 10억 배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석 기법이 발달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화성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제 2006년이었었죠. 경찰이 연인원 205만 명을 투입했지만 끝내 검거에는 실패했는데 3대 미제 사건이었지만 결국 첨단 과학 수사로 범인은 잡혔습니다. 이제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이재호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장관의 은사인 한인섭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 재직 당시에 조 장관의 자녀에게 허위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소환된 한 원장은 발급 경위가 기억나지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먼저 전남주 기자입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에게 인턴 증명서를 부정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 원장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리며 언론과의 접촉을 피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어제 한 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10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한 원장에게 조 장관 자녀의 인턴 경력 증명서가 발급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한 원장에게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원장은 발급 경위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맡은 한 원장은 조 장관의 은사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 조 장관은 한 원장이 인권법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서울대 교수로 있었고 후임으로 인권법센터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앞서 조 장관의 딸을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 역시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받은 인턴 증명서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가 정부 육성산업인 2차 배터리를 테마주로 주가 조작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일가의 자금과 연관성을 밝혀내는 게 핵심인데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시고요. 이번 주도 역시 서로를 향했던 조국 장관과 검찰의 강대강 행보 뉴스 추적에서 짚겠습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2017년 7월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뒤인데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2차 전지 육성 계획이 발표됐던 때입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 PE가 당시 2차 전지 관련 투자사에 주가 띄우기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심에는 코링크 PE의 실질적 대표이자 조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모 씨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 씨가 2차 전지 회사 WFM을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우고 수십억 원을 빼돌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WFM은 코링크 PE의 또 다른 사모펀드가 투자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회자 회사 IFM과도 2차 전지 구매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코링크 PE 투자업체인 WFM과 IFM이 2차 전지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했는지 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등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이쯤 되면 조국 뉴스에 피로감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도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강대강 행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법조팀의 조경진 기자 나왔습니다. 자, 조경진 기자. 조 장관이 이번에 검사와의 대화를 했어요. 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 평검사들하고 대화. 그때 장면도 오버랩이 되고 하는데 말이죠. 그런 말도 물론 나옵니다. 네. 이 조 장관이 평검사와 면대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의정부지검을 첫 방문지로 골라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15분쯤까지 약 3시간 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간부급은 없었습니다. 40살이야 평검사 위주로 참석해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이 대화를 마친 조 장관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검찰개혁 문제건 또는 검사분들의 애로사항이든 허심탄회하게 다 모든 걸 들었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주로 듣고 향후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 등을 간략히 말씀드렸고 제가 주로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분들의 얘기를 주로 듣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평검사들 얘기를 이제 주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자, 앞으로 이렇게 전국을 이제 돌겠다는 건데 근데
첫 방문지가 왜 의정부지검이었어요? 이 검찰개혁 핵심 중에 하나가 특수부 축소인데 예. 의정부지검에는 특수부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또 다른 이유를 꼽아본다면 이 지난해 강원랜드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연 검사가 지금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전국을 돈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일정도 나온 게 있나요? 아직까지는 나온 바 없습니다. 네. 안미연 검사가 의정부지검에 근무하고 있다고요?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이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무수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어제 기사 많이 나왔죠, 정말. 네, 의정부지검이 미리 질문을 받고 검찰개혁을 이뤄달라는 등 요청을 하기로 했다는 등의 이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비판 기사에 대해서 이 참석했던 안미연 검사 한마디 했습니다. 참석자인 나는 모르는 내용? 가짜뉴스인가? 내가 의정부지검 왕따인 건가? 라며 반박했는데 네. 이 법무부도 발끈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배포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질의응답은 사전 준비된 바 없었습니다. 사전 각본도 없었습니다. 일과 시간에 꼭두가식처럼 준비된 말을 읊게 만든 다음 일장 훈신하는 식의 행사도 아니었습니다. 언론에 비공개한 것은 진솔하고 자유로운 대화와 권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 무슨 검찰과의 대화냐라는 일부 검찰 내부 비판이 있기도 한데 예. 이 조국 장관 일단 일정대로 소화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 조 장관 행보를 보고 있으면 말이죠. 취임식 때 한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어제 의정부지검을 나서는 이 조 장관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일가족 네. 수사에 대한 얘기 혹시 나왔냐? 뭐 살짝 나왔습니다라면서 선을 그었는데 이 조 장관의 일정과 지시사항을 지금 법무부는 매우 상세하게 언론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 전임 박상기 전 장관을 보면 2년 임기 내내 언론에 공개한 지시사항이 단 2건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네. 이 검찰 수사와는 관계없이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광폭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조경진 기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언제 소환돼요? 이제 그야말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소환 시기를 계속 조율 중인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는데 네. 이 정 교수를 포토라인에 세우지는 않겠지만 이 소환을 공개로 할지 비공개로 할지 정도가 정해지면 미리 언론에 알려주겠다 이렇게 알려왔고요. 이 검찰이 지금 사모펀드 관계자를 연일 소환하고 투자처를 줄줄이 압색을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이 사모펀드 운용사죠. 코링크 PE 투자처인 WFM에서 횡령한 돈 중에서 네. 10억 원 정도가 정경심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내용 등이 이 검찰은 오촌 조카 조 씨와 이 정 교수의 횡령을 공범으로 보는 등 이 추가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네. 또 앞서 기소된 사문서 위조 관련해서도 이 위조 방법이나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공소장에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검찰 수사 목표가 조 장관의 아들, 딸, 정 교수 그리고 조 장관까지 일가 전체를 기소하는 것이란 게 현재 중론인데 이 정 교수의 소환이 그 신호탄이 될 것이란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어느 차 한쪽이 핸들을 꺾지 않으면 결국 충돌하고 마는 치킨 게임. 만일 둘 중 하나가 핸들을 꺾으면 다른 운전자는 승리자가 되고 둘 다 죽을 이유도 없겠죠. 근데 뭐 어느 쪽도 그렇죠? 네. 뉴스 추적 조경진 기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도 광화문에서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을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자녀 문제를 모두 동시에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권영분 기자입니다. 한명미달 범죄장관 조국을 파견하라! 조국 사퇴를 촉구하며 주말까지 이어진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 현장. 연단에 오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 임명 13일째를 맞아 작심한 듯 자녀 의혹에 대한 동시특검 발언을 쏟아냅니다. 대한민국 수치의 13일이고 국민 모욕의 13일 아니었습니까? 문재인 따라든 조국 따라든 황교안 대표와 따라든 저희 따라든 다 특검합시다 여러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불과 2년 만에 나라를 망조들게 했다며 정부가 국민을 우매하게 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자가 장관으로 앉아 있어요.
권력형 게이트로 가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이날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추산 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 앞까지 거리 행진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궤변과 터무니없는 선동이 더 이득이 된다는 정쟁적 발상이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집회도 조국 집회, 국회도 조국 국회가 될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는 허무맹랑한 정치 선동에 불과합니다. 조국 대전이 예고된 정기국회를 앞두고 사퇴 여론을 정점까지 끌어올리려는 자유한국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이렇게 조국 장관과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문준용 씨의 취업 의혹을 재차 거론하자 문 씨가 반박문을 내놨습니다. 정규혜 기자입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어제자 논평입니다. 제목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들을 직접 언급하며 특히 아들인 문준용 씨를 겨냥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최근 제기한 소프트웨어 납품 의혹을 비롯해 과거 대선 과정에서 공격했던 공공기관 취업 특혜 의혹도 재차 거론했습니다.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도 물고 늘어졌는데 한국당의 조국 공세에 민주당이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의혹으로 맞불을 놓자 대통령 자녀들을 저격한 겁니다. 불똥이 자신에게 튀자 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문 씨는 SNS를 통해 찬스 없이 열심히 살고 있으니 걱정 말라며 더 이상 허위 사실을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어디에 뭘 얼마나 납품했고 그게 왜 아버지 찬스인지 대상을 똑바로 말하고 근거를 대라며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혜 취업 공세에도 재취업 얘기는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동안 SNS 활동을 자제해온 문 씨는 지난 7월부터 작가로서 자신에 대한 소식을 전하겠다며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두고서 또 다른 망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정치 활동도 했던 연세대학교 류석춘 교수입니다. 류 교수는 수업 도중 학생들에게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세대 류석춘 사회학과 교수가 전공 과목 수업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유출된 강의 녹음본에 따르면 류 교수는 매춘은 오래된 산업이라며 위안부도 매춘의 일종으로 일본 민간이 주도하고 일본 정부가 방치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한 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은 강제 연행됐다고 지적하자 류 교수는 지금 매춘하는 사람들은 어떻냐고 반문합니다. 위안부 모든 여성이 자발적 매춘이라는 거냐고 덧붙이자 지금 매춘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이냐, 생활이 어려워서 자의반 타의반일 것이다라고 답합니다. 즉 매춘부와 위안부를 동급으로 보면서 자발적인 성매매였으니 일본 정부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이 좋은 일자리를 준다며 속여서 데려갔다는 반발이 이어지자 지금도 술만 따라주면 된다고 말해서 접대부가 되고 매춘도 시작한다며 질문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 지금도 그래요라는 성희롱 발언까지 합니다. 류석춘 교수는 언론 취재에 대해 강의 내용을 기자가 어떻게 아냐며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지금이 일제시대고 연세대는 일본 대학이냐며 비싼 등록금을 내고 정신적 고문을 당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우리도 지금 태풍이 북상 중이라 초비상인데요. 미국 텍사스의 휴스턴과 인근 도시가 심각한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열대성 저기압 이멜다가 몰고 온 폭우 때문인데요. 4명이 숨지고 1,700명이 구조됐다고 합니다. 비가 사흘 밤낮으로 1,020밀리, 강설량도 아니고 강우량으로 1m가 넘게 왔으니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도시 전체가 흑빛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침수된 도로에 갇힌 트럭과 승용차들이 걸음마 수준으로 움직입니다. 물에 빠진 시민들은 스스로 헤엄쳐 나오거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탈출합니다. 열대성 저기압 이멜다가 몰고 온 폭우가 미국 텍사스주 남동부 휴스턴과 인근 도시를 덮쳤습니다. 지금까지 19세 남성 등 4명이 익사하거나 감전사했습니다. And I had 2 feet of water in my house. I didn't want to leave, but I had to. I had no choice. I'm on oxygen. 휴스턴과 인근 도시에선 1,700여 명의 주민이 집이나 차 안에 고립돼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이멜다가 몰고 온 폭우는 2년 전 휴스턴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하비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주요 고속도로는 통제됐고 시내 주요 공립학교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텍사스주에 상륙한 이멜다는 느린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내린 휴스턴 북부와 동부 지역은 한인들이 많은 지역이 아니어서 아직까지 한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서남부 씨입니다. 미국 월마트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전면 판매 중단에 나섰습니다. 사용자의 폐질환과 사망 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이라는데요. 우리 보건당국도 사용 자제를 권고했고요. 액상담배 흡연자들 요즘 많은데 폐질환 염려된다면요.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냥 끊는 겁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미국 월마트에서는 더 이상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들에게 폐질환이 잇따르자 결국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보고된 중증 폐질환 환자는 총 530여 건, 사망 사례도 8건에 달합니다. Basically get out of it. Hundreds of illnesses, lung-related illnesses, and 8 deaths related to vaping.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미 보건당국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자담배를 이용하던 소비자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제 원래는 그게 좀 몸에 좋다, 건강에 괜찮다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이제 와서 아니라고 밝혀지니까 좀 이때까지. 설사 유해성이 밝혀지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액상 전자담배든 그냥 담배든 간에 건강을 챙기려면은 담배를 아예 끊는 게 맞아서 그런 폐질환 뉴스 같은 걸 봐도 어차피 제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이라고요. 작업자들의 피로를 줄여주면서 무거운 것도 들 수 있는 로봇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네. 어제 재활 치료받고 있는 분 병문안 다녀왔는데 재활이나 노인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 영화 아이언맨을 보면요. 그 수트를 입었을 때 엄청난 힘이 생기고 또 하늘도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아이언맨. 예. 아이언맨 슈트는 저처럼 배 나온 사람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뭐 때문에요? 배를 가려주잖아요. 글쎄 안 맞으실 것 같은데. 네, 김세영 기자가 이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머리 위로 자동차를 조립하는 근로자들이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이들이 입은 건 웨어러블 로봇으로 장기간 위쪽을 보며 팔을 들어 올려 작업하는 것을 돕는 겁니다. 전원이나 배터리가 필요 없는 데다 작업하는 동안 팔을 지탱해주고 3kg의 공구도 힘을 전혀 들이지 않고 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작업자의 특성상 몸무게가 상당히 덩치가 큽니다. 이 사람들이 주구를 앉거나 위로 올리는 이런 여러 가지 동작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해외 법인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걸어다니다 앉으면 바로 의자가 되는 로봇도 선보였는데 근로자 만족도가 높아 조립 작업을 넘어 건설과 유통 등에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마네킹에 옷을 입혔더니 4kg 무게의 바벨을 자유자재로 듭니다. 1kg 무게로 평상복과 비슷한데 옷 안에 있는 가느다란 형상기어 가끔의 스프링이 움직여 근육처럼 수축하며 10kg 무게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원천 기술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 3년 내에 상용화가 가능하고 파킨슨병 환자, 노인분들, 무거운 물건을 나르시는 근로자, 군인분들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반신 마비를 가진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로봇 개발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신체 사이즈와 적용 부위가 달라 표준화와 비용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영화 속에서만 보던 아이언맨의 등장도 머지않아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의 최고의 치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꼽는 등 또다시 북한에 유화적인 손짓을 보냈습니다. 북한에서 계속 신호가 있다는 등 그런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 북미 대화 재개가 급진전되는 분위기입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호주 모리슨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탈레반 지도자들과의 협상 결렬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이어가던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꺼냈습니다. I think the best thing that's happened to this country is the fact that, at least for 3 years, the fact that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 think that's a positive. 3년 재임 중 자신의 최고 치적으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꼽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런 발언을 내놓은 데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볼턴을 해임하고 북한의 새로운 협상 방법을 제안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이번엔 비핵화 결단에 나서라는 뜻을 에둘러 전했다는 겁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꿈쩍 않던 북한도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를 북측 수석 대표로 내세우는 등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쪽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뉴욕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내놓을 대북 메시지에 따라 양측 간 대화 재개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태풍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17호 태풍 타파는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의 중형 태풍으로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에서 북상 중에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후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겠고 내일 밤 부산 해안을 거쳐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이 다가오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제주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는 60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영남 동해안에는 최고 500mm 이상, 강원 영동 남부 지역에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100에서 350mm의 매우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남해상과 남해안을 따라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여수 간여함에는 초속 30m가 넘는 풍속이 기록됐는데요. 모레까지 해안과 도서 지역을 따라서는 초속 5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또한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8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강풍주의보가, 충청과 강원에도 태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해안가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최고 10m의 매우 거센 파도도 일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지금 서울 남산 주변 하늘입니다. 네, 잔뜩 좀 찌푸려 있는 것 같네요. 네, 전국이 지금 초비상입니다. 그런데 태풍 이름 타파 이게 뭔 뜻이래요? 그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했는데요. 메기과의 민물고기 이름이라고 하네요. 그래요? 네. 메기? 네. 메기면 미끌미끌해서 잘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왜요? 그 태풍 타파도 대한해협을 메기처럼 잘 빠져나가가지고 큰 피해 주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처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MBN 뉴스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